청년 정치를 말하다 신동아 특별기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동아 구자홍 기자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 청년 대변인, 청년 대변인이 아니죠. 이 당 대변인을 여기만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승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국민의힘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 토론 배틀에서 1기에서 우승을 하셔서 지난해부터 이번 대선까지 대변인을 맡으셨고요. 2기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토론 배틀에서 우승하면서 현재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민영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1기, 2기 두 분 대변인 모시고 대담하는 것도 처음이고 두 분이 함께 나온 영상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는 네.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예.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른정당 때도 제가 그때는 1기였고 그때 제가 2기였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아마 제가 군대를 가게 돼서 활동 기간이 거의 안 겹쳤어요. 네. 그렇구나. 신동아가 큰일 했네요. 영광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엇갈린 인연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두 분 인연이 또 좀 남다른 것이 바른정당 때는 박 대변인이 1기, 임 대변인이 2기로 하셨고. 기수만 바꿨죠, 이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 대변인이 1기, 박 대변인이 2기. 두 분이 인연도 참 남다른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들으니까 또 그렇네. 예. 그리고 이 대학도 조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그게 또 그러네. 그렇게. 예, 그러네. 대학도 임 대변인은 이 고려대 정외과를 나오셨고, 그렇죠. 박 대변인은 또 이렇게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연고전? 그러니까 연고전 고연전이라고 하시죠. 네. 두 분이 정말 이렇게 약간 패기 넘치는 청년 정치인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내부 문제를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조직의 일원으로 있다 보면.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이 문제만은 바로 잡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당이 바로 서고 또 이렇게 선거에서도 더 많은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충정에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2기로 들어왔을 때 좀 인상적인 말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너네들은 임명된 게 아니다. 선발돼서 선출된 들어왔다. 거다. 그러니까 컨테스트를 통해 실력을 증명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크레딧이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통상의 대변인들처럼 남의 말만 들으면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대신에 무한 자유에 무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만 명심해라. 이 말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대변인이 무조건적으로 앵무새가 되어야 하는 직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기본적으로 당을 대변해야 되고 당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는 무조건 당을 두둔하는 게 당을 더 해롭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봤고 이번이 제 기준에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참다가 마지막에 터뜨리는 겁니다. 물론 그 어떤 수치라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어떤 이 시점이 지나면은 되돌릴 수 없겠다라는 시점에서 그것을 터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와서 너는 당 대변인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전에 하던 그런 어떤 숨막히는 어떤 결정 구조나 예전에 어떤 국민의힘 이전 정당들이 지지받지 못했던 그런 구조로 되돌아가자라는 거죠. 국민의힘의 어떤 정당 운영은 상당히 혁신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전체가 솔직히 혁신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된 이후에 만들어 놓은 이 나국대라는 체계 그리고 대변인단과 대표실 사이는 굉장히 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야지 제도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정해야 될 부분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지금 굉장히 이제 첫 발을 떼지 않았나? 혁신이라고 말씀하신 곳에 약간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거대 양당 사회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깔고 가고 좀 자유주의적인 기조가 일찍이 자리한 서구 사회를 봤을 때는 이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당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양당이 당론에 의해서 같은 어떤 국회의원 본회의 의결을 할 때 같은 결로 표결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정당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제마다 정책마다 안건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표를 던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좀 세력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다만 이제 개개인의 어떤 역량 혹은 이런 어떤 창의성에 기반으로 한 의정 이제 이런 데서 장점을 갖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거대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 자유주의 자체가 어떤 정말 주류가 되기는 전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워낙 이제 이 독자적으로 네. 움직이다 보니 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인과관계를 사실 봐야죠.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느냐. 지금 보면은 지선 끝나자마자 익명 인터뷰 다 띄워가지고 혁신위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실명을 가지고 뭐 윤리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예전에 어떤 했던 발언과 뭐 20대 본인과 지금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뭐 사실상 지금 뭐 성 관련 의혹이 뭐 거의 사실로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정책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대표는 지금 어떤 개혁, 당의 개혁에 굉장한 문제의식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당의 개혁에 있어서는 좀 급진적인 방식이 필요한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이 거친 이 새로운 길에 아스팔트를 깔아주지 않으면 뒷사람들이 편하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이 최초와 최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했을 때 이제 임요한이 있고 이영호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임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새로운 담론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앞장서는 입장에서 좀 험난한 투사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어느 정도 편승하는 입장에서 이 투사로서의 모습을 비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래서 양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런 투사적인 모습을 제가 그걸 존중하고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것의 중요성을 잘 체감을 못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표가 10년 동안 바라봤던 그런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들은 똑같이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인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것들의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결국엔 민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면에서 제가 비판하기엔 너무 이 앞서 나가는 길이 힘들고 거친 길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속도 조절이 병행되지 않았을 때 이 거친 길이 더 2배, 3배 거칠어질 수 있다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급격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흐름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시지만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보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386에서 586으로 지난 20년에 그분들이 조금 뒤로 물러나고 소위 말하는 97세대가 지금 이제 전면에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민주화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담론이 중복되는 담론이에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세대가 586세대와 다르게 뭐 새롭게 제시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그냥 10년 젊어지는 거고 같은 얘기를 하는 아저씨가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대 교체라는 거는 이 담론이 넘어와야 하는, 헤게모니가 넘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앞선 세대가 헤게모니를 강하게 휘어잡고 있지 않는 국민의힘이 차라리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크죠. 결국에는 뭐 나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국민의힘 내에서 50대, 60대 분이 오셔가지고 PC주의라든지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해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정당을 통틀어서 물론 가능성으로 봤을 때 20대, 30대들이 현재 어떤 새롭게 부각되는 담론들에 대해서 이해할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뭐 청년 정치인이든 어떤 중진 의원들이든 양당 모두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해본 정치인들이 굉장히 없는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이와 무관하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이제 그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청년 정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것도 아니고 선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임명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를 임명해주는 사람은 내가 대표해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인식 세계가 오히려 내가 대표해야 될 사람들로부터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청년으로서 내가 이 어떤 담론을 담아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출과 선발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고, 대표가 하나 물꼬를 튼 게 바로 선발의 방식이죠. 어떤 능력으로 권위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결국엔 선출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담론에 동의하는 이 아래로부터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원 모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39세까지, 18세부터 39세까지 유권자 비율이 물리적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 현재의 이런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MZ세대가 소위 말해서 18세부터 42세까지 얼마나 이 조직화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죠. 사실 386 세대의 어떤 그런 세력을 만드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온라인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고, 당시에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뭐 학생이 운동을 한다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서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드는 때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어떤 개방형 당직 이런 것도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다만 어떤 세력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나가가지고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한 글자만 써도 그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그것이 언론 환경이 굉장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빨리 퍼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환경이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뭐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무슨 어떤 뭐 무슨 동계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갔고, 이제 나와서 물론 뭐 원내에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의 뭐 소장파 그룹 뭐 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뭉쳐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젊은 정치인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또 중앙정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런 시대는 좀 많이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과거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각자 개성이 너무 강하고요. 좀 자유주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파편화되는 건 불가피하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기로 승부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훨씬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피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세대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이 파편화된 것들을 어떻게 잘 모을 것이냐라는 게 1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젠더 갈등을 해소해서 적어도 젊은 남녀라도 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좀 유인을 줘야죠.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담론들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소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텐데 이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정당은 승리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담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자연스럽게, 물론 과거만큼 이렇게 결집된 형태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바람들이, 새로운 물결들이 자연스레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은 좀 바꿔야죠. 그 20대 여성들은 민주당 지지,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가 많았고, 20대 남성들은 이 국민의힘 지지, 윤석열 후보 지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민주당이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는 극단적인 사회운동인 레디컬 페미니즘을 제도권에 들였어요. 남성들은 이 권리가 박탈된 만큼 의무가 경감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어떤 성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자신들의 권리가 충분히 신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양립 가능한 문제입니다. 양립 가능한 문제를 지금 양 정당이 다 대립구조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일반화와 단순화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간으로 모이는 것이 저는 이 젠더 갈등 해소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치 경험이 짧은 것도 핸디캡이지만 나이가 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핸디캡으로 좀 작용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중앙 당직자 중에서는 굉장히 좀 주요 핵심 소위 말하는 당직이죠. 핵심 당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예의와 싸가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는 당연히 지켜야겠죠. 어떤 그 나라에 있는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는 거지 이런 건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싸가지라는 것은 그냥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죠.
반박할 게 없을 때 싸가지라는 것을 들고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싸가지론을 썼던 것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달라. 그 당시에 정진석 의원과 설전이 붙으면서 나왔던 것이 정진석 의원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안보 라인 쪽에서 우려가 있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선에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말해달라. 그리고 책임론 같은 경우에도 공관위원장이 본인 아니었나라는 어떤 설전이 붙은 거였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재반박이 나와야죠. 이준석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선 과정에서, 내지는 안보실의 어떤 라인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지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싸가지를 들고 나와버립니다. 실제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중진 의원의 얘긴데, 내가 다선 의원인데 그냥 선배 정치인으로서 한 얘긴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저희 같은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나이가 젊다고 저희 말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말에 그냥 속된 말로 말하는 계급장을 떼고 논리 대 논리로 붙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 논리가 잘못됐으면 항변을 하고 재항변을 해서 논리적으로 누구 말이 옳은지 좀 옳고 그름을 가려봅시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재반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정당의 운영 과정은 그렇게 아직은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혼자 뭐 임기를 지금 다 채운다면 2년인데 2년 동안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년 동안 축제되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를 제외한 99%의 당 구성원들은 이미 말씀하신 그런 체계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당연히 이상적으로 한 번에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준석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들과 담론들을 이해하는, 또 요구하는 당원들이 나오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잇는, 또는 그것을 더 능가하는 개혁과 혁신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 유입된 당원들이 결국에는 건전한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준석 대표가 없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말해왔던 것들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수정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당대표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전 좀 모순이라고 봐요. 맞는 말인데 대변인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꼬를 터서 누군가는 제 뒤를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지금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안 했다면 아무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맞는 말인데 아무도 안 한다? 근데 네가 한 거는 대변인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도 민주당처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대통령 눈치나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나만 눈치 보기 뭐 하니까 너도 그냥 눈치 보고 있어. 사실 이 뜻이에요.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